그 얼마나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 이- 보통 1시간 남짓 발제하고요. 또 한 30분, 40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네. 근데 뭐 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1시간 반 하시기도 합니다. 어 제가 원래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 소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고 뭐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어, 좀 힘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요. 저의 관점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강조를 드리자면 그 주류의 관점은 아니다. 이런 것을 먼저 좀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토론장이나 이 세미나장이나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비주류로 좀 취급을 받고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지만 너무나 이 미중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일률적이고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그런 측면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이제 관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류의 관점은 분명히 경쟁, 갈등, 대립 뭐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패권 심지어는 뭐 사활적인 너 죽고 나 살자, 패권 경쟁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활적인 경쟁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룰이 있고요.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 속에서의 경쟁이고 대립이지 그 대전제를 훼손하는 그런 정도까지 불사하는 경쟁은 아니다. 그럼 그 대전제가 뭐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본주의 국제질서다라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확고한 대전제 속에서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한다. 근데 주류의 시각은 그것이 없죠. 그런 대전제를 의도적으로 강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그건 없고 단지 어떤 그 대립, 갈등 이 양상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strategic competi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중 관계.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바이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는 strategic competition이다. 전략 경쟁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스트래티직의 모든 게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래티직이 무슨 뜻일까요? 전략적이다. 경쟁인데 전략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략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레셔널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목적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활적인 경쟁, 이판사판 이것이 아니라 스트래티직, 합리적인, 한목적적인 그런 경쟁이라는 것이죠. 벌써 이 스트래티지 컴퍼티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컨플릭트, 무슨 뭐 분쟁,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티프 컴퍼티션, 뭐 경도의 경쟁을 뭐 환영한다. 얼마든지 그런 경쟁이라면 그런 경쟁을 환영하는 것이지 컨플릭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의 경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상을 카르텔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전이, 세력전이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뭐 친미, 친중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요.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투키티데스 함정, 네. 뭐 투키티데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고요.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한판 붙었고, 스파르타는 힘이 더 셌고 패권 국가였고, 아테네는 라이징 파워였고요. 부상하는 국가였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이것을 이제 투키티데스라는 역사학자가 썼는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 뭐 그라함 알리슨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용해갖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이런 투키티데스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패권국이고 중국은 부상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그렇게 떠오르는데 크는데 내가 가만 놔두겠느냐? 이건 전쟁 간다. 그래서 이 그라함 알리스라는 아저씨가 상당히 이거 갖고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맨날 무슨 회의장 나와갖고 투키디스 트랩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발음까지도 막 따라하라 뭐 그러면서 되게 좀 그 자기의 이것을 상품하고 막 파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500년간에 보니까 16번 사례 중에 12번 전쟁했대더라. 미중 관계도 정말 극도의 노력이 없으면 전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근거는 옆에 뭐 GDP를 많이 들죠. 중국이 곧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조선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조직의 보스가 밑에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밟잖아요. 국제정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론이고요. 이것이 이제 주류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저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함정이다라고 보고요. 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미중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 뭐 미래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거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뭐 핵 억지력.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핵 억지력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뭐 핵 한 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가격 능력이라고 해서 그 반격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핵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한테. 이건 공멸입니다. 네, 공멸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현대전쟁에서 승자와 패자의 의미가 구분이 무의미하죠. 최소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 간의 전쟁 사례는 말이죠. 예. 그 과거의 미소 관계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레토릭은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그랬지만 상호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회피를 해버리는, 극도로 회피를 해버리는 일상적이었고요. 자, 미중 관계도 비슷해요. 2020년인가요? 그 이란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폭살을 시켰는데 그때 이란 앞바다에서 중국 함대와 이란 함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란군 장성은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도 웃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군 장성은 막 득이 양양해서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하고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국이 과연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솔레이마니가 딱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 함대 군함과 러시아 군함이 도망갔습니다. 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이란이 가장 외로운 국가다.
뭐 그렇게까지도 또 약간 그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던 거죠. 중국 군함과 러시아 군함이 왜 이렇게 쏜살같이 도망을 갔을까? 결국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세력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의 세계전쟁 시기 강대국 간의 세력권은 오밀조밀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보시면 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다 오밀조밀해요. 거기는 조금만 누가 하나 세력 확장이 되면 다른 강대국의 세력권을 침해하고 전쟁입니다. 이 세계 전쟁입니다. 예. 그럼 미중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크고요. 세력권이 비교적 잘 구분되어 있고요. 태평양이라는 바다로 나뉘어져 있고요. 시진핑은 태평양은 중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담아낼 만큼 넓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시진핑도. 미국도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토에 대해서 뭐 식민지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다른 서구 열강들, 유럽 열강들은 중국 대륙에 들어와서 막 세력권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미국은 애초부터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왜? 미국 영토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유일하게 그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죠. 자,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제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국제 질서로 미중 관계가 완전히 포획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중 경제가 이 신브레튼 우드 체제로 완전히 엮여 있다는 거예요. 신브레튼 우드 체제는 말씀을 이따가 좀 드리겠는데 미국이 만들었고요. 중국은 1970년대 여기 올라타갖고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신브레튼 우드 체제를 미국이 만들었고 중국은 그 최대 수혜자다. 그리고 단순한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서구 유럽 국가들도 상호 의존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 관계, 경제 관계의 상호 의존은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고받는 게 달라요. 미국은 달러와 기술을 중국에 주고 중국은 일반 소비 상품을 수출하고 이런 구조예요. 뭐 중국이 요즘에 많이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죠. 이런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완전히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포획되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황해문화라는 잡지가 있는 여름호에 제가 포획당한 미중 관계라는 글을 하나 썼으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든 무역 장벽을 없애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저항해야 된다. 바이든 얘기입니다. 시진핑 보호무역주의로 자유무역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시진핑 얘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이 자본주의 때려잡자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9천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공산당 총서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기 때는 중국이 훨씬 더 자본주의 그 원칙을 고수했고 강조했죠. 제 옆에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인데 자유유신상이 이미 오송홍기를 들고 있는 이런 거 아닌가? 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보면 투키디디스 함정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논리들은 저는 이건 사실관계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종의 담론이다. 정치적 담론, 디스커스. 담론의 의미가 뭡니까? 담론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어서 정치적인 그 저의를 정당화하거나 이러려고 유통시키는 텍스트화된 정치 전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투키디디스 함정론 이건 전형적인 담론이라고 보고요. 그 목적들은 뭐 여러 가지겠죠. 상식적입니다. 예. 미중 관계 한 240년 됐는데요. 이것을 쭉 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저 빨간 점선
그 240년 동안 저 빨간 점선 외에는 미중 관계는 갈등 지향적인 게 아니라 협력 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저 빨간 점선, 한국전쟁 때부터 1970년대까지 유일하게 저 때만 단절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시기는 협력 지향적이었다. 물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1784년 독립혁명 직후부터인데 이때부터 상선을 띄워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뭐 식민지, 뭐 세력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지경학적 이유였다. 경제적 이유였다. 왜? 미국 사람들한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라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거대한 사실 뭐 미국 독립혁명도 중국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차가 되게 유행을 하니까 이 밀수업자들이 중국산 차를 막 밀수를 했는데 영국 식민지 당국이 이걸 금지를 해버렸어요. 들고 일어난 게 독립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자유무역 이거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DNA에 있는 거예요. 240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경제지 군사안보가 아닌 겁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되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호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달랐거든요. 분명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대륙에 들어와서 막 세력권 만들어 놓고 조차지 만들어 놓고 막 전쟁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은 왜 저러지? 대단히 호감을 처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아름다운 국가잖아요. beautiful country입니다. 왜 어떤 국가를 아름다운 국가라고 썼겠는가? 설이 대단히 많은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책략 19세기 말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을 너무 좋게 그리고 있어요. 미국은 남의 토지 약탈하려고 하지 않았고 탐내지 않았고 그 어떤 분 속어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뭐 미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과 아름다운 국가와 쌀의 국가. 쌀의 국가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장제스가 1930년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일본은 미국을 쌀의 나라라고 부를까? 장제스 얘기예요.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다. 미국을 쌀처럼 한번 바드득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을 쌀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우호감정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EEJ 원교 근공 논리인데요. 미국을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다. 매우 현실주의적인 전략이죠. 그 미국은 자기네 뭐 중국의 땅을 탐내지도 않고 다른 서구 열강은 계속 탐내고 그럼 미국을 활용해갖고 그들을 견제하는 뭐 EEJ나 원공은 몇천 년 된 중국의 전통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이 전략은 70년대도 역시 마오쩌둥이 소환합니다.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 마오쩌둥 원교 근공이라는 개념도 직접 얘기해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의 대미 전략이고 원교 근공이 저는 핵심이었다. 그렇게 좀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경제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였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중 정책의 핵심 개념을 꼽으라고 하면 문호개방 정책이다. 여기서 다 끝난다고 저는 봐요. 오픈 도어 팔러시. 이거 지금 2020년 지금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문호개방 정책은 이제 존 헤이라는 국무장관이 그 1899년, 1900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핵심은 그거면 딴 거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기회균동.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독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미국의 상인들이 동등한 차별받지 않는 이런 기회를 누려야 된다. 이게 문호개방 정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 영토와 행정권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중국 주권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이렇게 했느냐? 미국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후발주자잖아요. 자본주의 후발국이었고 서부 개척이라는 게 내부 식민지화였고 태평양을 건너서 딱 중국을 보니 이미 다른 서구 열강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미국은 좀 이쁜 척을 하는 거죠. 예. 중국 영토 보전, 행정권 보전 막 이런 걸 외치면서 근데 이 미국이 이런 문호개방 정책을 외칠 때 다른 서구 열강들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FTA거든요. FTA. 중국을 둘러싼 서구 국가들끼리 FTA. 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남는 장사고 또 미국이 이때 상당히 떠오르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시장을 누구라도 독식하려는 조짐만 보이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응징을 했죠. 응징. 그리고 이 문호개방 정책을 찬성만 해준다면 중국의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민당 정부 1911년 이 신해혁명으로 국민당 정부 들어서잖아요. 제일 먼저 승인했던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리고 장제스를 제일 먼저 승인했던 게 미국이고요. 다 문호개방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선제적으로 승인하죠. 근데 그러다가 1930년, 40년대 이제 일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독식을 하려고 하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게 태평양 전쟁이고요. 아주 가혹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반속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79년에 한 20년 단절이 됐다가 79년에 다시 미중 수교가 됐고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영어로 하면 오픈도어 팔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문호개방 정책과 완전히 결을 같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외치고 그다음에 무역 전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대상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 보고 계속해서 너네 중국 시장에서 우리 미국의 어떤 상업적 이익을 차별하지 말아라. 공정한 무역. 이것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 개시할 때도 그 목적이 뭐였어요? 겉으로 하는 말이 지적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그다음에 암묵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됐을 때 그때 미중 수교가 됐으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 49년에 그 미중 관계가 미중 수교가 그 조짐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마오쩌둥도
그 스탈린 러시아 좀 싫어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딱 해서 자본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미국도 중국을 끌어당겨서 아시아의 티토, 마오쩌둥을 아시아의 티토로 만들어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란 말이죠.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추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탈린의 소련이 그렇게 되면 소련이 고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 전쟁을 스탈린의 기획 작품이라고 보고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파토가 나는 20년이라는 단절기가 생기는 스탈린의 간계죠, 간계. 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기밀 문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저의 그런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뒷받침을 합니다. 그 마오쩌둥, 스탈린 상당히 그 불화가 있었고요, 불신이 있었고요, 불신. 뭐 입으로는 뭐 대소일변도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79년에 이제 70년대에 미중 화해가 되고 수교가 되는데 그것은 그 중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 달러 경제 체제, 달러 패권 체제에 중국이 올라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70년대 들어와서 이 달러 패권 체제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60년대까지는 브레튼 체제, 금 달러 태환 였잖아요. 근데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에 패착을 하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금이 없어. 금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71년에 닉슨이 이 금달러 태환 중지를 선언해버렸죠. 속된 말로 배째라 이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돈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냅니다. 달러를.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로 뿌리는 겁니다. 전 세계로 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역 적자. 근데 달러 가치는 달러의 위상은 여전히 그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은 없었지만 신용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금은 없었지만 모든 나라는 그 미국의 힘을 믿고 종합국력을 믿고 달러를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 브레튼 우드 체제고요. 옆에 그래프 보시면 뭐 그래프에서도 나오잖아요. 통화 증가량이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미 대외 무역 적자는 그것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또 커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진다는 건 우리가 또 뭐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이 되게 손해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달러 수출을 의미해요. 달러 수출. 달러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결제 상품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그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달러를 그만큼 수출한다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달러를 중독시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달러 중독. 어떻게 보면 달러는 일종의 마약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마약 상입니다. 독점하는 마약을 독점하는 독점 공책. 이런 겁니다. 신 브레튼 체제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면 상대국들은 그 달러를 갖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 자산이고 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부양시키고 미국 시장을 부양시켜야지 대미 수출이 잘 되니까. 바로 이 구조에 중국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78년 12월 달 11기 3중전회와 미중 수교 79년 1월 1일 완벽한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사 천안문 사건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걸 뭐 웃기다고 얘기해야 될지 천안문 사건을 완전 유혈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유혈 진압한 이후에 1990년대 중국은 더욱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가속화합니다. 이때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뭐 국유기업 개혁하고 막 노동자 해고하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중국 정부가 뉴욕의 월가, 뭐 스탠리 모건, 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얘네들이 지시한 대로 개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뭐 중국은 뭐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그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적 특색의 자본주의, 중국적 특색의 신자유주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도 동일한 논리로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다시 그것을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소비 시장을 부양시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환류된 달러를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은 월마트에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삽니다. 차이메리카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메리카. 중국도 알아요. 중국이 점점 이렇게 돼서 취약해졌다는 거. 달러 중독에 됐다는 거. 리샤오 같은 학자는 중국의 경제적 성취는 달러 시스템 내의 지위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중국 내에서 돈이 많아지니까 막 민족주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을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개혁개방의 암영, 당연히 대미 취약성 증가입니다. 핵심은 달러 중독이 심화됐다는 거.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예요. 중국이 왜 미국 국채를 사는가? 뭐 지금 일본과 뭐 엎치락뒤치락 미국제 최대 보유국인데 요즘에 뭐 무역 분쟁 이후에 좀 팔아갖고 좀 줄인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여전히 뭐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대미 수출이 중국 경제를 먹여 살렸으니 미국 시장을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거는 미국한테 얻은 달러를 다시 미국에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 중국 달러죠. 옛날에 5일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중국 달러라고 생각해요. 중국 달러를 갖고 미국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국 국채에 투자할수록 위안화를 절하시킬 수 있죠. 수출이 잘 되죠. 뭐 민족주의자들은 미국 국채를 일거에 팔면 미국을 한번 혼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10%밖에 안 되고요. 미국 전체 국채. 그리고 중국이 판다면 그 살 국가는 널렸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달러는 미국이 독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미중 경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GDP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중국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건 전혀 그냥 수면 위에만 보면서 미중 관계를 자기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좀 안타깝고요. 미국은 달러와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미국이 흑자입니다. 흑자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그렇게 받은 달러와 기술을 갖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에 그 물건을 뿌리는 겁니다. 여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중국의 대미 취약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본점이고 레시피를 장악하고 있는 본점이고 중국은 지점이에요. 프랜차이즈점이에요. 만약에 본점이 레시피 안 주면 중국 어떡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미중 경제관계가. 이런 경제관계를 간과하고 단순히 GDP에 뭐 이거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이것은 뭐랄까요, 조금 안타깝다라고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옆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거래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위쪽 보면 미중 뭐 무역 줄어드는 게 보이죠. 미국의 뭐 지적재산권 중국의 흑자를 미국은 봤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거를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금융입니다. 금융. 아래 그림의 왼쪽 뭐 투자, 직접 투자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래 그림의 오른쪽 금융, 스탁, 주식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예. 무역 전쟁 상황 속에서도 금융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자, 파이낸스라는 것은 현대 경제의 꽃입니다. 그죠? 파이낸스가 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꽃, 그 핵심 부분에서 미중 경제 관계가 훨씬 더 지금 돈독해지고 있다. 무역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월가에 지금 엄청나게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 그 월가는 중국의 금융 상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중 디커플링을 얘기한다. 저는 디커플링 너 어떤 디커플링이냐 그걸 좀 우리 물어야 된다고 봐요. 산업자본 디커플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공장 옮겨 트럼프처럼 그런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임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들어갔던 산업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산업자본은 분명히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융,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에서는 훨씬 더 커플링이 강화되고 있죠. 이렇게 좀 우린 정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류에서는 주류담론, 미중 관계를 얘기하는 주류담론 이런 것들을 항상 간과를 하는지 좀 이야기가 좀 힘들고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주류담론을 형성하고 있고 지식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다 그 미국이 생산하면 그걸 그대로 수입해서 유통 소비시키는 이런 것이죠.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고요. 이 그래프도 지금 미중 경제 관계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저는 보는데 위에 거는 이제 그 제조 생산품 수출량 첨단 제품 주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섰어요. 오래전에 앞섰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밑에 그래프를 봐야죠. 밑에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분야 지적재산권 수익 그겁니다.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중국은 저 밑에 있죠. 일본이 2위인데 일본과 미국 그런 일본조차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우리가 대입해서 추론해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은 지점, 미국은 레서피를 장악하고 있는 본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더 취약한지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중국 다 압니다. 이런 취약성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 손바닥 위에서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미국 달러 패권 체제 올라타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건 현금 부자지 돈만 많아진 거예요. 기술이 없어. 레시피가 없어요. 중국 지도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취약성 극복 전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술 굴기. 자기만의 레시피를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술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미국한테 갑질을 안 당하니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따얼뿌치앙 대이불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긴 하지만 강하지는 않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세계의 공장으로 SOP만 받아서 물건을 생산했으니 크기는 커, 몸집은 되게 큰데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 거를 만들어? 혁신기술, 원천기술을 개발해야죠. 혁신기술에서 제조업 첨단화하고 위안화 국제화하고 달러 종속 극복하고 모든 거는 위안화 국제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레시피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부르주아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 제조 2025. 리커창, 총리인 리커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중국 자신이 생산 장비를 가지는 것. 핵심입니다. 뭐 부르주아가 생산 수단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중국은 글로벌한 부르주아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생산 수단이 없어. 두 번째는 요즘에 시진핑이 많이 얘기하죠. 쌍순환입니다. 쌍순환. 내수 시장 키우고 수출 시장 다변화하겠다 이겁니다. 중국은 14억이고요. EU의 3배, 영토도 인구도 3배예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잘 돌아가면 사실 뭐 대외 무역도 필요 없죠. 중국 지도부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방대한 농촌을 키워야죠. 농촌의 도시화. 삼농 문제, 농업, 농민, 농촌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호구제도. 수억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 환경을 잘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걸 해줘야지 이들도 이제 잠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대1로도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죠. 여태까지 너무 미국 시장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굴기, 내수시장 1대1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위안화 국제화를 심화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천 기술 갖고 있으면 그걸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할 때 너네가 내 기술이 필요하면 위안화로 결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국제화하려고 중국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내수시장 여전히 도농 간의 격차 너무 심하고 못 사는 지방 너무 많고요. 그리고 1대1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라고 하는데 1대1로 그 참여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이제 저소득 국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대체할 만큼 그런 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위안화를 국제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될 수 있었던 것은 뉴욕 금융시장이 무제한적으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자본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제약이 없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 이건 금융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있어서 중국 그 정부는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럴수록 위안화 국제화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얼마 전에 마윈을 갖다가 막 중국 공산당이 압박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윈이 얘기하는 그런 금융,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냥 한 큐에 그냥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천하의 마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이렇게 되면
위안화 국제화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정이냐 위안화 국제화냐 딜레마죠. 그리고 이제 뭐 거시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이제 국제화가 되고 달러를 넘어서는 기축통화가 되려면 미국보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더 앞서야 돼요. 단순히 종합국력만 앞선다 그것이 뭐 앞서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국가들이 그 종합국력을 통해서 미국을 신뢰하는 것보다 중국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안화를 투자하겠습니까? 동일한 액수의 위안화와 달러가 있을 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위안화를 선택해. 위안화를 선택할 때 위안화는 비로소 기축통화가 될 거죠. 왜 그렇게 선택을 하겠는가? 당연히 미국의 신용보다 중국의 신용이 더 커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국력이 앞서야죠. 종합국력은 소프트파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봐져요. 현실적으로. 또 뭐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고요. 미국 다 압니다. 이런 것들.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걸 미국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딱 맞춤형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기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준 기술 갖고 레시피 갖고 물건이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릴 것이지 너네가 레시피를 갖겠다고? 너네가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죽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역 분쟁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의 무역 분쟁의 핵심 타겟은 첨단 기술. 첨단 기술.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전쟁 발동하기 직전에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죠. 여기서 보고서를 읽고 이제 무역 전쟁 발동을 했는데 그 무역 대표부의 보고서 핵심 내용도 다 기술 문제예요. 보복 관세 때린 것도 다 중국 제조 2025의 혜택을 보는 그 제품들. 일반 소비 상품은 다 제외가 됩니다. 미국의 의도가 뭔지 여실히 보여주죠. 그 중국이 막 그런 의도를 보여요. 시진핑 정권이 중국 제조 2025 그러면서 딴 살림을 차리려고 막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혼내줘야 되거든요. 혼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겠습니까? 예, 달러입니다. 달러. 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달러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복 관세라는 게 뭐냐면 달러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페크, 오페크가 그 뭡니까? 석유 감축을 해갖고 막 혼내주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달러는 금융 히토류입니다. 그걸 미국이 중국한테 여태까지 좋았는데 그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최악의 상황은 국가부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한국 IMF 위기 똑똑히 봤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갖고 노는 거죠. 안보 갈등,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보 갈등은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뭐 지정학적인 갈등의 관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군사안보 갈등도 역시 저는 직영하게 봉사하는 목적은 경제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야. 전쟁은 이미 뭐 무의미하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국방력을 키울까? 그것은 목적이 경제에 있지 않는가. 자, 남중국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으르렁대는가? 중국은 왜 거기서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가? 남중국해는 그 통상로, 매우 중요한 통상로입니다. 여기를 누군가 하나 장악하면 물동량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중국해 미국이 장악하면 중국 배는 유사시에 호주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중국이 장악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그다음에 아세안, 이들은 배가 못 다녀요.
그거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중국한테 편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그런 시나리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일관된 문호개방 정책, 누군가가 어떤 지역을 독식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남중국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이 힘을 과시를 해줘야지 또 신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신용을 얻어야지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사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선 뭐 중국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이, 그럼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손절하고 중국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 두테르테가 아주 대놓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미국이 여기서 우리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저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겁박이죠. 미국은 그럴수록 여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도 이제 뭐 해결책, 완전히 이제 뭐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타이완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타협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 타이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역시 희박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기는 타협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죠. 미국은 타이완을 만약에 중국한테 판다? 그럼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용, 미국의 대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본이나 한국,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믿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타이완 지역은 또 이 해상 통로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바이든인데요. 저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정책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의 차이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일방주의인데 바이든은 계속해서 다자주의와 동맹을 통한 패권 유지, 중국 때리기. 훨씬 더 영리한 전략이죠. 영리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배드캅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배드캅이니까 이거는 바이든한테도 일종의 전략 자산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고는 싶은데 못했던 걸 트럼프가 해준 거잖아요. 블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대중정책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원칙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이든은 직접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경제. 핵심은 바이든도 역시 정치가 아니라 경제. 나는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 전 세계 인구의 95%가 미국 밖에 산다. 우리는 그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원한다. 바이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이든도 중국이 이러한 문호개방 정책을 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픈도 팔러시라는 용어를 지금 쓰는 건 아니고 그 논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미중 관계는 어떠냐. 타이완 문제하고 한반도는 다릅니다. 타이완은 타협할 수 없는데 한반도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일 중요한 핵심 전제는 한반도 안정입니다. 한반도 안정. 이건 확실합니다. 한반도 분쟁 연루로 인한 상호 충돌 차단. 한국 전쟁 때 한번 싸웠잖아요.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닉슨 이렇게 얘기했고요. 연편도 사건 때 미국하고 중국 너무 놀래갖고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2017년 북한 급변 사태 때 자기들끼리 막 협의를 해갖고 북한 급변 사태 막 얘기하고 황구시보 중국의 아주 민족주의적인 이 신문 황구시보에서는 미국이 북폭만 하면 지상군이 넘어가지 않고 그냥 폭격만 북한을 때리면 중국은 개입할 필요 없다. 막 이런 사설까지도 막 내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죠. 중국도 북한에 너무 짜증나. 블링컨 요즘에도 관련 국가 북핵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반도 원칙은 대전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 균형의 관성은 사라질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은 대북 제재 미온적이고 지소미아 압박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최근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한 것도 저는
어, 중국 견제라고 봅니다. 근데 훨씬 영리한 방식이죠. 사드보다 이게 훨씬 영리한 방식이죠. 사드는 중국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이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왜? 이건 한국이란 나라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영리한 거죠, 바이든이. 자, 북핵 문제 미중의 입장인데요. 저는 시나리오가 한 5가지. 협상, 방치, 북한 붕괴, 남핵무장, 북핵 인정인데, 자, 오른쪽 3개, 북핵 인정, 남핵무장, 북한 붕괴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왜 실현 가능성이 없느냐? 중국과 미국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아요. 특히 남핵무장과 북핵 인정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북핵 인정은 여기서 말하는 북핵 인정이라는 건 공식적 인정입니다.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일본도 핵무장, 한국도 핵무장.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미중이 주도한다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미가 주도하는 북한 붕괴, 이건 중국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요. 방치는 사실 중국이나 미국, 지금 상황이 이랬고요. 지난 20년간 상황이 바로 방치 상황이었습니다. 방치는 이 행위자들이 중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남한도 싫지도 좋지도 않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됐던 거죠. 자, 그럼 2가지 선택이에요. 방치로 하느냐, 계속 이렇게, 아니면 협상을 하느냐. 방치보다는 협상이 낫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뭐냐? 저는 협상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방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치는 계속 되어 왔고요. 문제 해결 안 되면서 누구한테도 뭐 좋지 않으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여져요. 자, 마지막인데요. 한반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요즘에 친미, 친중 막 그렇게 편갈라 싸우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리석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그런 패권 전쟁, 패권 경쟁이 아니라 카르텔 관계라면, 아니 미중 관계가 쉽게 가면 지들끼리 담합 관계인데 그들은 미중은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껴갖고 누구한테 줄 설까? 이거 고민하고 친중, 친미로 갈려갖고 자기들끼리 싸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태입니까? 이런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 사드 찬성 막 싸웠죠. 2017년인데. 그때 2017년에 워싱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정상회담을 합니다. 사드 얘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한국의 걱정을 전달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전혀 핵심 의제가 아니었고요. 아니 사드 문제가 그렇게 중국이 민감하면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하고 결판을 내야죠. 그때 한국만 갖고 뭐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또 사드를 통해서 남한을 계속 줄 세우려고 하고 갖고 노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이 갖고 노는 겁니다. 한국을. 이거는 우리가 미중 관계를 정확히 독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사단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져요. 정말로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 관계라면 한국은 사실 누구한테 편을 서야죠. 줄을 서야죠. 근데 만약에 미중 관계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 속에서의 경쟁이다, 카르텔이다, 그러면 조금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우리는 사드 같은 거 왜 배치했느냐? 우리는 직접적으로 배치한 것일 뿐이다. 남한의 안보, 한국의 안보, 이건 주권 문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해야죠. 향후에 저는 중국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한국이 미국 동맹, 대중국 견제의 선봉대가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걸 중국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깨자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은 한국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한국의 몸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한미동맹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는 한미동맹을 가져가되 그것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그래서 한국이 그 선봉대 쓴다는 이런 것만 불식시켜주면 불식은 안 되겠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전시작 정권 환수라든지 뭐 저는 자주국방 같은 경우도 그것이 무슨 뭐 민족주의적인 자주국방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주국방 전시작 정권 환수 이런 것도 중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냐면 한국이 더 이상 뭐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중국한테 던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가끔씩 그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깔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소국이다. 안보를 니네가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시작전 환수라든지 자주국방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에 초점을 맞춰라. 지경학. 미국하고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에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경제적 이익, 이게 핵심이다. 지정학보다 지경학은 활동 반경이 훨씬 커집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핵도 이건 전복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북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핵 때문에 뭐 남북 경협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북한의 뭐 개방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어떤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인 이익이다. 그러면 북한이 개방됐을 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방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중국과 남한 혹은 일본이 독식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나리오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핵 문제를 활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전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자, 뭐 지경학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좀 그런 사고의 전복도 한번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을 개방시켜야 되겠죠. 북한은 일종의 개토입니다. 개토. 이 개토를 어떻게 개방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개방시킨다는 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런 제국주의 이 방식으로 침탈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도 동등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방이 되어야 된다. 그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뭐 머리를 싸매고 생산을 해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8시 10분인데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시간 5분 정도 갖고 8시 15분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는 저는 국내 정치적인 측면과 대외 정치적인 측면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적인 측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당연히 어떤 그 시진핑 정권으로 상징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 지역, 중국이라는 전 지역에 대한 재영토화, 확고한 재영토화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 현대사를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는데 중국 내전은 1978년에 끝났다. 우리들은 1949년에 중국 내전이 끝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 내전은 49년 이후에도 계속됐고요. 문화대혁명 때 그 쟁투가 군벌끼리 싸움, 군벌과 국민당의 싸움, 국공내전, 그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국 내전의 종결은 1949년이 아니라 1978년 덩샤오핑 11.2 3중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이 내전 조짐, 내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려를 하고 초장부터 그냥 억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바이어던이 1978년에 대륙에서 이제 등장했던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보면 조금이라도 이 내전, 중국 내전이라는 건 중국은 이제 분열 이런 조짐을 보이는 유발자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역이 됐든 어떤 정치 세력이 됐든 모두 다 그냥 소거를 시켜버리죠. 후야오방, 자오지양 날라갔죠. 뽀시라이 날라갔죠. 그다음에 기층에서의 그런 조짐들, 그래서 육사 날라가죠. 요즘에 막 신장, 홍콩 때려잡죠. 좀 철학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이 어떠한 형태의 내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약간 좀 통치성의 개념에서 본다면 가장 손쉬운 통치, 가장 교묘하고 세련된 통치는 빵의 통치라고 봅니다. 빵의 통치, 경제 통치. 일단 뭔가 폭력이 나오고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그건 이미 세련되지 못한 통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진핑 정권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뭔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야? 빵의 통치가 빵의 통치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도 좀 추론이 가능한.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계속 신장, 홍콩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미국의 못된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인권 문제, 민주주의 계속 외치는데 그럼 미국은 그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미국의 인권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요. 하워드 지임, 제가 존경하는 하워드 지임 책 보면 너무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역사가 그냥 5.18 때 전두환의 그 유혈 진압을 승인한 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다 카터 정권. 근데 카터가 인권 외교로 집권한 사람이에요. 5.18 딱 끝나고 나서 카터는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잖아요. 너네 인권이나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약간 정도 저는 중국도 할 말이 있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인권 홍콩이나 신장미국으로 중국 정부가 막 이렇게 탄압하고 전 당연히 반대입니다.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들은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채팅창에 또 혹은 아니면 여기 바로 그냥 음소거를 해주세요. 마이크로 말씀을 주시죠.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한마디 질문 좀 던지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제 미중 그 경제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상당 기간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저희 뭐 잡을 만한 게 있는 건지. 뭐 미래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그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미중 관계의 핵심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국이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의 직접 재산권 계속 침해하고 어떤 미 기저에 흐르는 문호개방 정책의 그러한 논리를 훼손하고 위배하는 행태를 중국이 계속 보인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또 중국 때리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바이든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 기조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 오케이, 우리가 금융시장 개방하고 너네들 직접 재산권 보호하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또 코로나라는 상황 요소도 되게 컸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잦아들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핵심, 입장에서도 그 어느 정도 이제 타협 가능한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 어, 중국은 지금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이라고 좀 봐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국이 얼마나 미국의 의도대로 해주느냐,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방향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국내 정치, 요거,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상황 변수. 근데 그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잦아든다고 본다면 결국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 미국의 국내 변수,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미중 뭐 경제 관계가 디커플링 되고 그럴 가능성 그다지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 그건 자본주의 기계, 들레즈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기계를 너무 강구하는 거예요. 그 파워를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요. 국가가 과연 국가라는 전제 기계가 자본주의 기계를 과연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젠이 미국이 위챗을 금지시키면 아이폰을 금지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트위터에 올리는데 그걸 아이폰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의 정책 결정자들 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수면 밑에서는 미중 관계는 그런 자본주의로 상당히 공고하게 결착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과연 인위적으로 깨질 수 있을까? 아니 뭐 수면 위에서는 뭐 레토릭으로 뭐 전쟁이 어떻고 갈등이 어떻고 이렇게 이게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 수면 위의 얘기고요. 수면 밑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중 관계를 너무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뭐 그러면 아까 미국이 내부 정치적 입장도 요인 결부됐다 한 내년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도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정치 요인 근데 때문이라도 오히려 네, 중국은 미국보다 그 내부적인 것을 통해서 뭐 미국 때리기를 해갖고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뭐랄까요
의도는 좀 떨어져 보여요. 왜냐? 만약에 반미를 활용해갖고 중국 공산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한테 그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 칼날이 미국을 향하다가 갑자기 중국 공산당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죠. 너네들은 중국 공산당이 맨날 민족 부흥을 외치고 이러는데 왜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장 두려워해요, 중국 공산당. 그것을 어떻게 뭐 자유주의자들이나 뭐 이들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억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은 마땅한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을 왜 너네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는 좀 민족주의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레드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관리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처럼 그렇게 막 중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때리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예.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애국주의라고 쓰죠. 애국주의. 근데 중국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애국주의라는 것은 결국 당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1대1로 관련해가지고요. 1대1로가 이제 중국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계속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많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나오는데 실상이 어떤 정도? 그래서 1대1로는 뭐 전문가분들한테 뭐 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1대1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1대1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뭐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안화 국제화 이런 건데 너무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 연속 참여 국가들의 경제 수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의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반감, 오히려 반중 정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국 자본이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죠. 근데 그건 돈을 좋아하는 거지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중국은 그런 1대1로 사고를 하면서 중국 노동자들까지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해당 지역에 일자리는 별로 안 생기고 오히려 뭐 기간 산업을 철도를 짓고 뭐 항만을 짓는다 그러면서 거기 원주민들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런 문제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 잘 사는 국가들 보면 중국 자본 들어오니까 뭐 환영을 하죠. 그러나 기저에 깔린 정서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중국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부패도 많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대1로는 중국의 돈을 그 국가들한테 뿌리는 거죠. 뿌리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그 정치 권력이겠죠. 그 돈을 받아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 1대1로 사업을 하는 중국 관료한테 다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 사람들, 중국 피플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1대1로 대상국에 뿌리고 다시 관료들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것을 인마에 포켓하는 이 부패거든. 완전히 부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중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상당히 좀 붕괴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개 좀 더 여쭤봤습니다. 예. 어,
누가 손을 들었는데요? 그,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한국이 미중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너무 빠르게 미국에 동조를 하고 있다. 뭐 요런 토론회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그 미중 관계는 미중 관계를 사활적인 패권 경쟁이라고 본다면 한국은 당연히 줄을 서야 되겠죠. 한미 동맹을 깨고 중국으로 달려가든 아니면 한미 동맹을 더 돈독히 해서 중국을 견제하든. 그런데 그런 미중 관계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미중 관계 카르텔이라면 담합이라면 한국은 누구한테 줄 설까?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 한국 내에서 친중, 친미, 이데올로기까지 결부가 되어갖고 서로 싸우고 있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어리석은 행태들이다. 한국의 저는 뭐 국가주의자는 아니에요. 국가주의는 전혀 아니고요. 국가 전략을 항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따르면 선수가 돼야죠. 선수. 근데 여태까지 행동들, 진영 논리, 친중, 친미 이것은 아마추어처럼 미중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럴수록 미국하고 중국은 군기를 잡고 줄을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항상 그런 상식적이잖아요. 주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밖에 없다.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고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것이고 뭐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깰 필요는 전혀 없지요. 한미동맹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이것만 이런 상황만 좀 신중하게 대응하고 중국한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미국, 중국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그냥 남북한 문제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야. 이런 문제로 좁히고 그리고 한국의 결정을 이건 주권 문제니까 너네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사드 같은 문제는 미중 니네들끼리 타협해라. 협상해라. 왜 우리가 갖고 그러느냐?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무기를 배치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무기도 조만간에 한국형 무기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작전권이 없는데 전지작전권 회수할 것이다. 자주국방.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만 한국의 자주국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 그것은 주권 사항이니까.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주권 사항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역시 예, 한반도 이야기가 또 뜨겁게 재미 들은 거 아니에요. 일종의 국내에서 벌어지는 줄 세우기에 정치인들이 편승하는 거 그렇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편승해서 많이 좀 TV 패런 토론 같은 사람 나한테 보면 확실하게 어디 줄 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대부분 다 미국이죠. 미국에 대해서 좀 반중 정서 되게 많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코드 얘기까지 같이 조속히 코드에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팽창된 느낌에서 약간은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반중 정서에 기반한 거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뭔가 계획된 그런 선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너무 갑작스럽게 좀 그런 게 막 폭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중 정서가 뒤따라가면서 지금
양념이 되고 그것이 또 증폭이 되고 약간 그래서 좀 요 갈등의 고리를 어디서 좀 끊어야 될지 정치인들부터 좀 약간 좀 자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국에서는 친미파는 그 상수고 친중파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친중파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친중파에 이렇게는 얘기했죠.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한 논리들이 이제 친중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친미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은 요즘에 뭐 반중 정서 되게 심하잖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코로나라는 상황 변수가 되게 컸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걸 또 트럼프라는 그 대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전 세계로 상품화시켰고, 트럼프는 사실 2020년 3월 달까지는 시진핑이 방역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내에서 코로나가 폭증하니까 그때부터 중국 때리기로 들어가면서 그 상품화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중국도 원인 제공을 했고요. 코로나 처음에 막 리원양 막 잡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은폐하려고 했고, 당연히 중국의 책임입니다. 자, 코로나라는 상황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요즘에 반중 정서가 심화된 것은,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심화된 것은 저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기성세대들, 4, 50대 그 이상, 뭐 제 친구들 보면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어요. 뭐 중국 가고 돈 많이 벌었고, 입지를 다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는 거죠. 중국의 자본은 이미 중국화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보면 무슨 어떤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무슨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경제적인 기회의 창이 더 이상 중국이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박탈감, 소외감, 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반중정서하고 아주 정비례 관계가 있는. 너네들은 그렇게 다 중국에서 받아 먹었으면서 그럼 우리는 기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거에 반감이 거울 이미지로 그대로 반중 정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반중 정서를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상품화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저는 대단히 우리가 경계해 봅니다. 그거 잘못하다면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극우는 다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도 남한에서도 극우 세력들은 여태까지는 이제 뭐 종북, 뭐 색깔론 이런 식으로 혐오를 상품화했다면 이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유럽형 극우의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레이시즘 기본적으로 까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혐오도 역시 상품화를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조금 보이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계에 대한 봅니다. 반중 정서와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상당히 거북하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 많은데요. 저는 이건 분명히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예, 오늘도 지금 8시 40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발진장님께 마지막 그 정리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마지막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요? 예. 그러면 일단 그 박사님께서요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는 말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전에 그 답변을 드리면서 뭐 친미 친중 나누는 거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전혀 오해 안 합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편가르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 질문하신 분한테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독해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논리들이 과연 누구의 논리인가? 이게 우리의 논리인가? 아니면 미국의 논리인가? 아니면 중국의 논리인가? 개인적으로는 언론이나 뭐 주류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미중 관계는 사실 미국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소비시키는 그 전제부터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에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닐까? 미중 관계가 그렇지 않고 카르텔이고 당합이라면 지들끼리는 말은 거칠게 하지만 자본주의 국제 질서 그 논리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는 결착되어 있는 행위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미중 절대로 싸움 그럼 전쟁하면 그건 무의미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정하기 아니라 지경하게 초점 맞추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영리하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논리고요. 저는 국가주의자 아니고요. 근데 항상 뭐 한반도가 어떻고 뭐 한국의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매봉기라는 말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알매봉기, 지식봉기. 우리들이 꼭 그들의 논리대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얘기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또 중국 노동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